최근 전 세계는 K-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그 관심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약 110조 628억 원. 올해 정부 지출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인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류 콘텐츠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자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수출 촉매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류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각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선 상황. 또 기존의 콘텐츠 산업을 혁신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3대 핵심 전략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특정 분야를 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오직 갖고 싶은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말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전 세계는 K-팝을 필두로 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는 말에서 김구 선생의 어록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관이 문화부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력적인 장관이죠. 네. 하는 일이. 예. 그러나 사실은 이 분야가 넓고 그래서 그죠.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체육, 관광까지 체육, 하셔야 관광, 되니까. 또 예. 미디어, 종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일도 많을 뿐만 아니고 항상 그 백조가 겉으로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밑에서는 끊임없이 발놀림을 해야 되듯이 네. 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하루가 정말 뭐 금세금세 가시겠어요. 바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참 생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행정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그죠? 또 뭐 예술 경영 석사에 관광학 박사까지 하시고 네.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터줏대감이시고 예. 도종환 장관에 이어서 이제 51대 장관에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51대인가요? 예. 자, 요즘 뭐 한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뜨거운 상황 아닙니까? K-팝은 주류 음악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됐고요. 거기다가 네. 뷰티, 패션, 음식,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이러한 한류의 경쟁력이 통계로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류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 콘텐츠죠. 그렇죠. 문화를 이용한 산업인데 지금은 이제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돈이 되는 네. 시대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 한류 문화 산업이 매출액이 125조 5천억이었어요. 예. 그리고 수출액만 해도 12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게임 하나만 보더라. 아까 K-팝도 얘기하지만 게임 하나만 보더라도 7조 이상의 흑자를 이뤘어요. 그거면은 이제는 재작년,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재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의 8.8%, 약 9%가 게임에서 벌어들이는 흑자 같은 양이니까 굉장한 것이죠. 네. 이 하나만 봐도 한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규모로 성장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K-팝 대명사 요즘에 뭐 BTS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T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BTS의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대경제원에서 경제연구원에서 1년 전에 약 18년 12월 달이니까 약 한 1년 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벌써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1,400억. 예. 그리고 다른 효과까지 따지면은 5조 6천억 정도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년부터 따져서 23년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56조가 넘는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통계로 보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군요, BTS. 네. 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발달이라는 게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자율성이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자율적인 창의력이 이제 꽃피우게 하려면 이 지원하는 게 또 정부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렇죠. 현재 한류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 그다음에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계 산업에 대해서도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한류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단계부터 제작하고 판매하고 나중에 이제 마케팅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하는 것에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역시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그렇겠죠.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보조도 하고 또 정책적인 금융 지원 또 투자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 또 이 혜택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규제 개혁을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계별로 초창기 기획부터 시작해서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인재 양성을 시키는가. 그래서 영화는 영화 아카데미를 둬서 또 게임은 게임 인력 할 수 있는 게임 아카데미를 둬서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산업 현장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서로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문화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문화산업, 한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한류 문화산업이 제조업이나 또는 관광이나 유관 산업으로 그렇죠. 연계가 되어서 더 그 산업을 키워주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굿즈라고 하는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캐릭터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류는 한류 스타들의 그 자체의 공연이나 또는 드라마나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분들 자체로서도 캐릭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조업들하고 연계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큰 또 수출 효과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 한류 문화 산업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인 체제로 한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일이 아니고 산업 우리 자원부도 들어오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들어오는 거고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한류를 가지고 그 다른 산업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네. 그것을 논의하는 네. 위원회를 저희들이 가동해서 또 범정부적으로 전 산업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예.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 정책으로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방문했을 때 네, 그때 케이팝 스타들도 같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작년에 또 9월 달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작년에 9월 달에도 했지만 그 전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를 했죠. 네. 이제까지가 어떻게 하면 콘텐츠 산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프라 쪽에 주로 이제 관심을 뒀다고 한다면, 작년 9월 달에는 그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뭘 원하지? 예.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었어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담보할 것도 없고 이 투자받을 것이 없다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정책금융을 확충하자. 두 번째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5세대 이 통신 시대에 기술과 접목시키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이른바 VR이다, AR이다, AR, VR 같은. 뭐 MR이다 이렇게 가상현실과 관련되는 그 기술들과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실감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감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한류 문제. 이거를 단순히 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시키는. 그래서 그 다른 산업도 지원하거나 또 견인하는 그 정책 네. 세 가지를 주 정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책금융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투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증보험 같은 것을 통해서 보증돼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또는 괜찮은데 별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소외된 장르가 있어요.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담보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투자를 해주는 모험 투자 펀드. 그야말로 오. 모험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대신에 잘 뽑아야 되죠. 잘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기획력이 좋으면은 담보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모험 투자 펀드를 새로 만들어서 2022년까지 4,500억을 예. 저희가 지원하는. 그래서 모험 투자 펀드도 저희들이 만드는 것. 이게 정책금융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네. 정말 지원하는 또는 견인하는 예.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쫙 맞물리면 큰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요즘 K-팝 공연장에 보면 말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말 떼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 현대언어협회 조사를 보니까 요즘 미국 내 한국어 프로그램 등록자가 뭐 14%가량 네. 증가했다. 다른 언어 등록자 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럴 때 그래서 우리 한국어하고 한글을 더 세계에 알린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넓게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몇 가지 주요 정책을 펴나가겠다 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어 보존과 확산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그게 잘 돼야만 또 해외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우리 공공기관, 정부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우리말을 잘 보존하고 확산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도 또 그 일을 해줄 필요가 네. 있겠다. 해서 이제 국내에서 국어 보존 확산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폭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렸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 또 그런 일도 하지만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한류로 인해서 우리 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어요. 해외 한국어 능력 시험을 우리가 토픽이라고 합니다. 네, 토픽. 혹시 작년에 한 몇만 명 정도 응시하신 줄 전 아시죠? 세계에서요? 예, 전 세계에서요. 모르죠. 저는 KBS 다큐멘터리 하는 건 봤어요. 어디죠? 중동 지역인가 예. 가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예. 그거는 제가 봤는데. 재작년에 33만 그리고 작년에 37만 6천 명이 응시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봤습니까? 예, 37만이면은 우리나라 어느 도시 될까요? 거긴 도시 시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할 그러네요.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만큼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학당을 세계로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60개국에 180개소의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올해는 30개소를 더 늘려서 210개소를 저희들이 만들 거고, 그리고 파견하는 우리 한국어 교원만 해도 180명 네. 이렇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세종학당 예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무려 작년과 대비해서 57%가 늘었네요. 그래서 36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그만큼 해외에 우리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단순히 한국어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도 함께 그러겠죠. 저희들이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세종대왕께서 흐뭇해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그러면
사실 그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네, 세계적으로 저는 드물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다른 나라 가보면 알지만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좋고 우리 국어가 얼마나 좋은지 그나마 해외 나가보면 충분히 저는 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문학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높아진 한국 대중음악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음원 사재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음악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 가지 점에서 지금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첫째는 경찰청과의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찰청장과 제가 이제 MOU도 체결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업계 현장의 여러 정보들, 그러니까 문화부가 더 잘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경찰청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할 때는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적발해서 그런 일들을 차단시키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관련법을 또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재기 의혹이 있어도 문체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음원사로부터 자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 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음악 유통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단속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음악계에서 또 그다음에 문화산업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식 개선하는 캠페인도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러면서도 항상 저희 문체부에서는 또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재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신고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창구들을 많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가 약 1,7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간별로 계산하면 1.8초당 한 명이 한국에 온 셈이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대중문화가 떠오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한류가 관광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문한 해외 관광객 대부분이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국내 관광은 어떨까?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평균 6.92명이 국내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8.4점. 비싼 가격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 국내 여행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과 국내 여행객을 모두 잡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작년 12월 26일 날 외래 관광객 1,725만 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류의 힘일 텐데 장관님께서 1,725만 번째 네,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작년에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관광 산업이 성장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관광 산업이 엄청 크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제가 관광국장을 했을 때가 2000년, 2001년, 네. 2002년이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소원이 500만 명. 그래요? 500만 명. 2000년이면은 우리 네. 2002 한일 월드컵 직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 명. 어떻게 하면은 600만 명을 또 넘어볼까. 그 500만 명, 600만 명 이게 꿈의 숫자였어요. 그랬습니까? 네. 저는 항상 이 정도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이고,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극동에 있는 나라고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섬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작년에는 1,750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3배 반이 이제 늘어났죠. 2000년에 비하면 3배 훨씬 3배 넘는. 반이 예.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관광국장 시절 2000년도에 관광 수입 한 6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이제 200억 달러가 넘는 거죠. 오. 25조 정도의 규모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요. 이 관광 수입 25조일 뿐만 아니고 생산 유발 효과도 약 46조다. 예.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 그럼 뭐 좋아졌다고 우리 스스로는 말할지 모르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세계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어떤가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순위를. 근데 관광 분야 순위가 저희가 작년에 16위를 네. 기록했어요. 굉장한 등급이 되는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작은 나라에서. 예.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네. 올해 이제 목표는 2천만이. 2천만. 네. 그러면 2천만 목표 달성하려면 올 한 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가요? 그러면?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움직이도록 해주고 친절하게 또 맞아주니까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관광 상품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 외래 관광객들이 머무는 네. 것이에요. 수도권이 거의 80%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만 집중해서는 2천만 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앞으로 3천만 명, 4천만 명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 지역에 얼마나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첫째. 두 번째는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교통 체계를, 운송 체계를 마련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국제 관광 도시 부산,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 거점 도시라고 그래서 강릉에 강원도의 강릉,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안동, 네. 전라남도의 목포, 전라북도의 전주시 이렇게 거점 도시를 저희가 지정하고 대폭 지원을 할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뭐 거점 도시가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관광 도시를 만들고 지역 주변으로 퍼져나가도록 상품을 만들 것입니다. 네. 아마 또 지역에 있는 공항들 이들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 공항이나 KTX 역이나 이곳에서 관광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을 촘촘하게 짜주는 게 그렇죠. 필요하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쫙 될 수 있게. 그래서 관광버스, 순환버스, 관광택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이미 MOU를 체결해서 그 일을 하기로 국민 앞에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어 같은 경우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또 동남아시아 언어들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들어올 때 비자를 받는 문제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또 복수 비자를 맞는 것, 또 무사증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라별로 전부 다 저희들이 맞춤형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그 다음에 관광지까지 갈 때까지 그 흐름을 따라서 또 각 나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네. 해나가고 있다. 예. 또 앞으로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홍보 마케팅도 대폭적으로 늘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로 시작된 경제 전쟁,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이제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 안 가는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이렇게 돌아섰는지 그거는 좀 약간 미지수다. 그 비용과 서비스 면에서 국내 여행보다 가까운 외국으로 가는 게 낫다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대폭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스시마는 완전 텅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시마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네.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 일본에 가지 않는 대신에 이제 국내로 돈 관광객들이 그래도 45%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도 국내로 많이 돈 것이죠. 많이 유턴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 관광하면 뭐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우선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가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예.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네. 것이에요. 그건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가 문제에 대해서 여행지 물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물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국내 숙박비 문제 예. 너무 비싸다 또는 뭐 바가지 요금을 많이 쓴다.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두 가지죠. 예. 하나는 단속도 해야 되고 하나는 거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참 단속 문제를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바가지 요금 나왔을 때 숙박 가격이나 또는 뭐 하다못해 파라솔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런 관광 여러 관련되지는 요금들을 사전에 좀 적정 가격들을 정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 예. 그것은 정부가 뭐 무조건 강제할 수만은 없고 우리 관광업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운동을 펴나가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곡 같은 데 보면 자릿세들 요구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법 규정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또 지원책도 있어야 되죠. 그 관광업계에 지원도 할 뿐만 아니고 또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이 국내 여행지에서 국내 숙박을 하면 그 사용분에 대해서 도서나 공연 쪽에 이제 돈을 쓰시게 되면 예.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금액 대비 30%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추진하는 또 이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안정이나 영양 관리, 부상 예방, 또 훈련과 관련되는 체력 관리 이런 것도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체육회랑 함께 네.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IOC 그쪽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는 또 안전한 한식을 제공하는 그렇죠. 급식센터도 운영하고 예. 다양한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다. 또 그 시설들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극히 경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다. 네. 자, 올해 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해 아니겠습니까?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어떻게 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일본 하계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근데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라 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부터도 그래요, 사실. 네. 이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이제 훈련을 해왔는데 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선수들 정말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초에 제가 진천에 있는 우리 국립 국가대표 선수촌을 가서 이제 훈련 개시식도 제가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피땀 흘리게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수들 훈련 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서는 이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스포츠 과학 관계되는 분들을 이제 지정해서 전담 지원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선수들이 이 신체적인 그런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리 안정이나 영양 관리, 부상 예방, 또 훈련과 관련되는 체력 관리 이런 것도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지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캠프를 현지에서 운영하는 문제, 네. 또 올림픽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방사능 오염 등등에서 그렇죠. 우리 선수들 안전 문제,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적보다도 국민의 관심은 혹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거 많이들 걱정하실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 대한체육회랑 함께 네.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IOC 그쪽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는 또 안전한 한식을 제공하는 그렇죠. 급식센터도 운영하고 예. 그런 다양한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에 말이죠. 또 한 번의 동계 대회를 유치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유스 올림픽이요? 예. 이번 대회 유치 의미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청소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이제 14에서 18세까지 네. 이 연령대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의미라고 한다면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아, 그렇습니까?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다. 그래서 최초로 열리는 것이고요. 또 올림픽 자체의 정신이 평화와 화합 아니겠어요? 예.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지만 그 정신에 부합하는, 특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국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올림픽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이제 2018년 저희가 동계올림픽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이것을 이른바 이제 올림픽 유산이다, 뭐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로 그 시설들과 프로그램들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방침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시설들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극히 경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다. 네. 국제대회 한다고 해서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적은 돈으로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래 관광객 2천만 명을 2천만 돌파. 해야 됩니다. 시장 다변화를 시켜서 이 목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이 문화예술 또는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네. 즐길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그 시설들을 또 만들어 드리는 것, 또 제가 중점을 두고 올 네. 한 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한 가장 큰 바탕이 이제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해 펼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역시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좀 예술가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술 창작 쪽에 예산들을 대폭 이렇게 저희들이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복지 문제죠. 안정적으로 예술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은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예. 생활할 때 필요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또는 집을 구할 때, 또 전세를 들어갈 때, 이럴 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두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직장이 없이 원래 프리랜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활동할 때 이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것들, 또 실업급여 그걸 주는 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정말 예술가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를 펴니다. 자,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3개 부처의 일을 그냥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 체육, 관광.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절에 뽑은 일 잘하는 장관 4명을 이낙연 전 총리가 뽑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새해도 일 욕심이 많으실 텐데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님 말씀하시니까 쑥스럽네요. 사실은 우리 장관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아니 이낙연 열심히 총리가 하시고. 또 꼼꼼하신 분인데.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흔히 이제 문화하면은 보통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화 자체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네. 그러니까 문화부는 행복하게 하는 국민 행복부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 경제부이기도 하다. 그러네요. 산업이니까. 예. 또 해외에 우리 문화원장이나 문화홍보관을 많이 파견하기 때문에 또 외교부 역할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제가 통계를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또 통계화 되지도록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역시 올해 외래 관광객 2천만 명을 2천만 우리가 돌파. 해야 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국들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핑계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것대로 대응을 해 나가지만 이제 시장 다변화를 시켜서 요 목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한류, 지속적으로 한류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다른 산업에다가 기여를 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경제에 한류를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이거 성공적으로 또 저희들이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이 문화예술 또는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네. 이런 즐길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그 시설들을 또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도 제가 중점을 두고 올 네. 한 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큰 줄기 3가지 목표가 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음식 등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세계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있죠. 그 바탕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문화 스포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지원과 응원이 함께할 때 문화의 힘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